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오늘 오전 예정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5차례나 미뤄진 개학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학교로 쏠리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방역과 생활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에 막상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등교 개학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 또 현재까지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13명 늘어난 11,07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나왔고 인천에서 2명, 경기에서 1명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63명이 발생해서 평균 치명률은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확진자들 가운데서 서울 삼성병원 관련 사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병원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간호사 1명, 또 다른 업무를 함께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 1명은 무증상이었고 나머지 3명은 미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270여 명이었던 검사 대상자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는 623명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623명 중 이미 추가로 확진된 간호사 3명이 양성이고 음성은 347명, 그리고 27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사 대상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확진자 간호사 4명의 동선을 모두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동선은 본관 3층 수술장, 수술실 안의 탈의실, 본관 지하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 관련 자가격리자는 환자 25명과 의료진 88명, 확진자들의 가족이나 지인 8명 등 모두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최초 확진을 받은 간호사의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됐나요? 아직까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내외부 정밀 동선 조사로 접촉자를 파악 중인 강남구는 앞으로 동선 조사에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삼성 서울병원은 본관 3층 수술실 25개가 모두 폐쇄됐고 내일까지 신규 입원 환자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삼성 서울병원은 외래 진료 환자가 하루 평균 최대 9,700명, 병상 수는 2,000개에 달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8,9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 환자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추후에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방사선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외래 환자 구역과 선별진료소 구역 등이 분리된 국민안심병원인데요. 현재 병원은 폐쇄됐고 의사와 간호사 31명과 입원 환자 171명에 대해서는 이동 금지 조치가, 병원 직원 400명에게는 출근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다시금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서울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서울 시내 집단 감염 중 가장 큰 발생 원인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오전 집계 때보다 2명이 늘어서 모두 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집계 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99명으로 959 콜센터 관련 확진자인 98명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확진자를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267명으로 가장 많고 이태원 클럽 관련이 99명, 959 콜센터 관련이 98명, 959 교회 관련이 41명 등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사례에 관련해서 서울에서 추가로 확진자 2명이 나왔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오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국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어제 오후에 추가로 확인된 2명까지 합하면 이제 189명으로 190명에 매우 육박한 상황인데요. 방역당국 집계에 포함된 187명을 우선 분석해보면 클럽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은 93명, 이들과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은 94명으로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보다 접촉을 통해 확진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에서 29세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8세 이하와 30대는 20명대를, 40대는 13명을, 50대와 60세 이상은 10명 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인데요. 지금 시각이 오전 9시가 지났으니까 학생들이 무사히 등교를 했을 시간이네요, 이제. 네, 오늘 등교 개학을 시작한 이 고3 학생들은 발열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네. 1차적으로 교문을 이제 지나친 뒤에 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서 체온을 일단 재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건물 앞 현관에서 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2차적으로 이 발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구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지금 저희 취재진이 지금 학교 앞에 나가 있는데 이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까 봐 홀수반과 짝수반을 나눠서 등교 시간을 분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등교를 좀 잘 마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보호관찰실을 마련해서 이쪽에 대기하게 시킨 뒤에 이제 따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등교 개학 풍경이 펼쳐졌겠군요. 앞으로 남은 학년들도 계속해서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네, 고3 학생들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등교 개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이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2주 뒤인 6월 3일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하고요. 6월 8일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합니다. 네. 일단 고3 수험생들은 고3이니만큼 매일 등교 수업을 하기로 진행을 했고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학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고2와 고1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등교 개학을 하지 않은 날은 원격 수업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각 학교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이제 병행하는 격주제를 선택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 오부제나 아니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는 이부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둠으로써 방역과 예방을 최대한 철저히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급식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리도 다 띄워놓고 유리막도 설치를 해놨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계속 더워진다면 또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거든요. 방역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은 이 교실 내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제 에어컨을 계속 키더라도 창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열어놓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선별진료소에 설치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정화 장치인 헤파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 내 에어컨에도 이런 헤파 필터까지 장착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당국은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세부 지침을 나중에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이 계약을 시행한 첫날이니까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겠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미국 바이오 기술 기업인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일정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더나사가 45명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대상자 모두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앞당겨져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우리 중대보건도 방역당국도 다음 주말쯤에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방역 물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좀 상세하게 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모두가 항체를 갖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불안감을 조속히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또 사용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민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던가요? 저는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를 하는데 처음 이 지원금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 지원금 썼다는 문자도 이제 내역을 보고 해서 네. 편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분도 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전체 가구의 약 73%가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10조 원 정도를 받아간 건데요.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동네 편의점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좋은 이 동네 편의점에서 아무래도 생필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요즘에는 이 편의점에서 식료품이나 뭐 채소, 과일 같은 것도 팔기도 하는데 이 지난달에 비해서 이런 과일, 채소 매출이 한 4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고깃집 같은 곳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네. 혹은 뭐 비교적 고가인 안경 같은 상품을 사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거나 화장품을 사는 그런 사례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 장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여윳돈이 없어서 일종의 사치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소비 변화가 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쇼핑몰에서 못 쓴다고 하니까 이런 곳에는 조금 방문하지 않으면서 임대 매장에서도 소비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또 앞서서 편의점에서 수혜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서울 내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 직영점도 그렇고요. 또 이마트 노브랜드나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도 이 지원금 사용처로 지정이 되면서 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곳들도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몰에 입점하고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좀 창출하고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오늘 시작된다고요.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대 노총과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규제 혁신 등 경제 활력
활력을 좀 높이고 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한국판 뉴딜 같은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뭐 추진을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명승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이제 1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방역 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 다행히 그 5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2일 정도, 13일 정도 지났는데요. 3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20명대, 10명대, 어제까지는 이제 13명까지 네. 그렇죠. 잠시 후 이제 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폭발적인 증가는 다행히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초기에 아시는 대로 뭐 6만 건, 7만 건 이상의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네. 그 격리 조치도 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시행한 덕분에 지금 현재 확산이 많이 저지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클럽을 직접 방문해서 확진받은 사람보다 사실 접촉을 통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13일 만에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태원발 감염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세 가지 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이태원발 감염을 시작한 최초 감염자들의 전파 경로가 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건 이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클럽에 있는 분들이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최대한 노력은 하긴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 클럽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지역 사회에서 만약에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로 또 숨은 감염자 역할을 할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집단 감염이 생기면 그것이 1차, 2차, 3차 감염 형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태원 감염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후속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날 당시에 클럽에 있었던 분들을 지금 모두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숨은 전파자들이 N차 감염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퍼뜨릴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그 2차, 3차 감염 사례 중에 학원 강사와 택시기사 분의 사례를 보자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감염이 됐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까지 또 감염이 되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비말 외에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택시 기사와 그다음에 102번 그 학원 강사의 경우에 진술을 할 때 마스크를 다 착용했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 탑승하는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마스크를 쓰다가도 뭐 가끔 만지면서 약간 내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기침이나 아니면 재채 그런 부분들이 튀어갖고 분명히 그 좁은 공간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주 근접거리 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 감염이라고 초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까지 또 다른 보고로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에 떠다니면서
수시간 있다가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빈말 외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에어로졸 형태로 바이러스 입자가 떠다니면서 그렇게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클럽에서 시작해서 노래방과 PC방을 통해서도 또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에어로졸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좀 절감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PC방 같은 이런 장소들 뭐 기존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왔었습니다만 워낙에 여기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점이 클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명부에 기재된 정보들이 거짓 정보가 많아서였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을 영업을 정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동구 같은 곳에서는 이제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할 때 이제 전자명부 를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도입이 되었고요. 네. QR코드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핸드폰 번호랑 그리고 본인 증명을 해야 이용할 수 네.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키오스크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이 또 효과적인 게 본인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영등포의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봉구 코인 노래방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게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개학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긴장감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직업 전문 학교가 아마 재학생이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사람 수가 뭐 적은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태원발 그 4차 감염 도봉구 코인 노래방의 동선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등교를 4월 20일부터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지났는데 아주 네. 폭발적인 증가는 보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학생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N차 감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우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감염시키는 게 네, 문제가 네. 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요.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란 분이 이야기한 건데 뭐냐면 이탈리아 전체 그 수익 있죠. 수입의 경제 80%를 네. 20%의 사람들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전체 부를 20%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슈퍼 전파자의 개념도 여기에서 인용을 해서 실제 전체 발생 환자의 80%를 20%의 확진자들이 전염을 시킨 것을 두고 그래서 슈퍼 전파자의 명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 대략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확진자가 5명까지 감염을 네. 시키는 경우는 슈퍼 전파자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백이범 환자 인천 네. 학원 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슈퍼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전파자가 여러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양이 너무 많은 경우 그 환자에서 네, 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예. 환경들 그러니까 지금 택시 같은 데서도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염 의심이 되거나 감염자의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자가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어떤 그 슈퍼 전파자가 나오게 되는 조건들이 바이러스 그 복균량 그리고 네. 어떤 그 동선상의 그 네.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밀접 접촉. 네. 예. 이런 것들이 슈퍼 굉장히 전파자가 중요합니다. 네, 조성이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당국에서도 철저한 그 대책들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좀 방역 대책 같은 거
그 규칙 같은 거를 네.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뭐 그동안 진통이 많긴 했습니다만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이 학교라는 곳이 집단 감염, 또 무증상 감염 우려가 큰 공간인 만큼 개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역과 사후 조치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지금 준비는 잘 돼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우려하셨죠. 입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교육 당국이 뭐 개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개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제가 월요일 날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고3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수업은 교회 예배당과 비슷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태원 클럽과 비슷한 상황인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네, 비유네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15세 이하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사례로 봤을 때 환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증상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만은 고3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성인에 준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전파들을 똑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3부터 등교를 하는 이제 고등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세팅된 몇몇 학교들을 보여주면서 학교의 방역 대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뭐 분반을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만은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상 그리고 또 급식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접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개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반 정도는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솔직히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방역 준비가 얼마나 잘 이제 이루어지느냐가 반, 나머지 반은 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준비를 잘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학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업 시간에 간격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게 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2, 30분,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수시간에 걸쳐서 쉬는 시간이 또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이러면서 애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마라. 서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준비하냐 이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 학부모 학생 뭐 수칙 코로나 예방 7가지 수칙을 정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등교 전 건강 자가 진단 제출. 두 번째 몸이 아플 때는 등교하지 말 것. 네. 그리고 등교하면 책상을 닫고 교실 창문 열어 자주 환기를 해주고. 네네. 그리고 점심 식사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몸에 이상 증상 느끼면 바로 보건교사나 교사에게 증상을 얘기하기 이런 7가지 수칙을 짰는데요. 뭐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왕 이제 등교를 하기로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이가 약간 아프다는 전조 증상들이 있다면 일단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감염원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수칙들도 모두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등교를 네.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고3을 시작으로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고3을 제외한 다른 학년들의 경우는 통일된 지침 없이 또 지역별로 운영 방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양구 기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준비가 잘 된 학교가 있고 또
없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런 환경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 다르고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르고 제가 어제 전북 지역을 다녀왔는데 또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학교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사례로만 보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학교의 밀집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집 교실들이 굉장히 네, 많은 네.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교들은 훨씬 더 현장에서 방역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아예 그냥 등교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내가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약간의 그런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과 그리고 집에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 사이에서의 또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이가 아프면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체크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를 해주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부모가 예의주시한 다음에 우리 아이 뭔가 증상이 있어 보이니까 안 보내겠죠. 근데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보통은 또 그런 사각지대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집단 감염 사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빈 구멍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반쯤은 좀 운이 좋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늘었는데 지역 감염 사례 9명 중에서 4명이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경우는 이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클럽과 관련이 없는 사례라면 뭐 이미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뭐 지금 저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라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감염 경로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은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만큼 많거든요.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사실. 이전에 메르스 때도 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간호사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이전 때처럼 뭐 전체 병원 자체를 뭐 코호트 격리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린 그 감염 이번 확진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의 이야기였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는 국내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이 격리가 되고 또 수술실이 폐쇄 조치가 되면서 중증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 많이 우려가 되죠. 뭐 3일 정도 지금 수술 그리고 그 신원 새로운 환자 입원을 지금 현재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중단하기로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뭐 응급 상황이 아닌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뭐 2, 3일 정도 늦추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응급으로 정말 지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병원들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더 이상 뭐 문제가 없다면 예. 다시 뭐 일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요. 좀 그 응급 환자에 대한 조치가 뭐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한 필요한 조치가 분명히 취해져야겠지요.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 잠깐 좀 짚어보겠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클로로퀸이 신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추켜 세워 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복용까지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본 결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난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의 FDA조차도 클로로킨은 심장질환의 부작용이 우려 있고 코로나19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또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대통령도 하이드록스 클로로킨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신호를 정상에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내보내면 시민들이 또 그걸 따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러는지 하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네,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건강 문제도 물론 중대시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강양구 기자도 얘기를 하셨듯이 한 나라의 리더, 수장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의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본인의 믿음으로 이 클로로킨을 복용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발언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저는 옛날부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마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에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소독약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험 연구에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니 소독약을 치료약으로 생각해서 인체에 투입하는 건 좋지 않을까 이런 발언인데 이런 건 정말 황당한 발언이거든요. 분명히 주변의 의학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신의 고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교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이미. 근데 그 사망 원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심실 부정맥, 그다음에 심장. 부정 합병증이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게 클로로퀸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걸린 상황도 아니고 예방을 목적으로 일주일 이상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효능이나 혹은 안전성이 입증된 바가 없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저는 황당하고 아찔할 상황일 따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록들이 좀 있어 왔는데 마스크 관련해서도 마스크가 없다면 그냥 스카프로 가리고 다녀라.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홍삼이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의학적으로 확증된 바가 없거든요. 임상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게 실험실이나 쥐를 대한 동물 실험에서의 효능을 사람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의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당한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게임 체인저가 사실 다른 곳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미국 바이오 기술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했는데 참가자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요. 저희 앞서서 TBS 문숙희 기자도 이 소식을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교수님 의견 더 덧붙여서 듣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왜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의 동료 심사, 그걸 영어로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이런 걸 거쳐서 정식으로 의학학술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에서 아마 약간의 보도자료나 그런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정확도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불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그 기사화 시키면서 마치 코로나19 치료제가 거의 개발이 다 됐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최소한 1상, 2상, 3상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면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실험실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250개, 몇백 개 살아남지 않아요. 네. 거기서 어떤 뭐 항바이러스 효과,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 기능 강화 이런 게 아무리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모더나에서 만든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1상, 2상, 3상 중에 지금 1상 시험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도 일단은 패스를 하고 1상까지 간 거예요. 네. 근데 이 1상 시험도 사람 숫자가 45명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예. 1상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효능보다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백신이기 때문에 항체가 얼마나 형성이 됐느냐 빈도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한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바이러스 장체를 불활성화시켜서 그걸 인체에 투입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항체를 많이 생산해서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예.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돌기 단백질이 있어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항원이죠, 일종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형성하는 게 전령 RNA라는 게 있습니다. 핵산. 이 전령 RNA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뭐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입증된 건 아닙니다. 아주 초기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상을 해서 이제 2상 시험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상 시험이면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는 그룹 사이에서 나중에 코로나19 발병률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과, 사망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또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보통 임상시험 아까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250개 실험 연구와 동물 연구를 거치면서 임상시험 들어간 게 한 9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임상시험 또 들어간 10개, 9개 중에 살아남는 건 되게 하나 정도 살아남는. 그럴 정도로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과정은 지난한 과정, 10년, 15년 이상 걸리는데요. 물론 지금은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분홍빛 장밋빛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네이처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 네네. 아침 또 전 세계 백신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다 인용을 해서 논평을 했는데 제목이 모더나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그걸 지금 그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모더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에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중화항체라는 것이 몸에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려줘야 이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동료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화항체 값이 어느 정도나 생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공개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모더나는 동물 시험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45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과 같이 쥐를 상대로 한 동물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쥐를 상대로 한 동물 실험 결과를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에서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동료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없이 그런데 언론에서 굉장히 대단한 게임 체인저가 나올 것인 것처럼 네. 과장을 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영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 중에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 두 백신의 경우에는 영장류를 상대로 한 동물 실험 결과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더나보다는 그렇게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한 중국이나 영국의 백신이 오히려 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믿을 만하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그 네이처 기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이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좀 일상을 찾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강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에 아무래도 귀를 좀 많이 기울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영국의 제품이든 좀 하루빨리 정말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좀 그런 소식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편으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민 2명 중 1명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심리 방역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이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들에 열광을 하고 뭐 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리방역 지원단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 상태가 그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심리방역 지원단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3 학생들 등교도 시작이 됐고 또 서울 시민 60%가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 말씀씩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병원이든 뭐 집단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 해왔듯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님께서도 간단히 얘기해 네, 주시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생활 방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실천들이 계속해서 모아졌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